새벽 5시 반, 약수시장이 잠든 사이 박동호의 시계 수리점에만 노란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동호는 확대경을 눈에 댄 채 손톱만한 톱니바퀴를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50년 된 오메가 시계. 주인이 아버지 유품이라며 맡기고 간 것입니다. 이놈이 0.3초씩 빨라지는구나. 동호는 혼잣말을 하며 메인 스프링의 장력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땀 한 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차량정비 팀장으로 30년을 일하며 기른 손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8시가 되자 시장이 깨어났습니다. 떡볶이 냄새와 튀김기름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동호는 수리한 시계를 시계 케이스에 넣고 장부를 폈습니다. 까만 만년필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메가 시마스터 접수일 11월 10일 메인 스프링 장력 조정 시간 오차 0.5초 이내 완료. 휴대폰을 꺼내 음성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메가 시마스터 완료. 고객 연락 오후에 할 것. 동호에게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계 수리 내역은 물론이고 거래 내용까지 수기로 남기고 음성으로도 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꼰대 같다고 말했지만 동호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기계든 사람이든 헐거워지면 증거가 먼저 남는다. 이것이 동호의 철학이었습니다. 11시쯤 유해진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48살 혜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호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점심 가져왔어요. 혜진은 도시락을 펼치며 웃었습니다. 계란말이와 버섯볶음, 동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고맙다. 아침부터 뭘 이리 했어. 오빠한테 하는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혜진은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동호는 숟가락을 든 채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웰니스 센터 2호점 얘기 기억하시죠? 강남 쪽에 좋은 자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계약금을 이번 주까지 넣어야 해요. 얼마나? 4천만 원이요. 제가 대출받을 건데 한 달만 미리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동호는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4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혜진과의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보험회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생명보험입니다. 피보험자 박동호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혜진이 동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전화 내용을 들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최근 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최종동의 확인인데요. 동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최근에 보험을 가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품 말씀이신지. 건강보험 쪽 상품입니다. 피보험자 본인 동에 맞으시죠? 혜진이 손짓으로 빨리 끝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강보험이었나 봐요. 요새 이런 확인 전화 많이 온다던데. 그런가 보다. 동호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이 다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큰 돈이니까. 네, 알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혜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미묘한 아쉬움을 혜진의 눈에서 읽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동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오메가 시계 수리 완료. 혜진의 점심 방문. 2호점 투자 제안. 보험회사 전화. 만년필을 멈춘 채 동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못한다. 벽시계가 12시를 가리켰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동호가 직접 맞춘 시계였으니까요. 시간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달리 시간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동호는 장부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계가 고장나서 올지 궁금했습니다. 망가진 시계를 고치는 일. 그것이 동호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동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해외 리조트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피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최경민이었습니다. 동호의 골프 친구이자 낚시 동반자였습니다. 여자는 유혜진이었습니다. 동호는 확대경을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계 수리할 때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배경의 간판을 보니 필리핀 세부였습니다. 혜진이 지난주 웰리스 센터 세미나 때문에 부산에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익명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기계가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음성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호는 휴대폰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걸 보내는 거죠? 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시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거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동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절대 들킨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그래야 더 많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넘게 기계만 상대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계를 수리하며 기른 침착함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동호는 경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경민아. 동호야. 뭐야? 어디야 지금? 집에 있어.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경에서 바다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골프 언제 칠까 해서. 아, 다음 주에 치자. 나 지금 좀 바빠. 알겠어. 전화를 끊고 동호는 혜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뭐해? 세미나 듣고 있어요. 오빠는요? 응, 가게에 있어. 언제 올 거야? 내일 저녁에 부산에서 출발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동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따지고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더 이상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동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혜진과 경민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온 걸까? 새벽에 일어나 장부를 폈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 적었습니다. 11월 16일. 익명 제보 접수. 경민과 혜진, 세부 여행 중. 거짓말 확인됨. 휴대폰을 꺼내 음성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실 확인 필요. 추가 정보 대기 중.
동호는 만년필을 덮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계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고장 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동호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3장 미세 오차 테스트. 이틀 후 혜진이 부산에서 돌아왔다며 동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동호의 눈에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피부색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혜진은 동호를 안으려 했지만 동호는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세미나 어땠어? 좋았어요. 새로운 마사지 기법도 배우고. 동호는 혜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볼 때처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말투, 표정, 손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2호점 투자권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호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말인데 좀 보류하자.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들고 있던 컵을 놓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요?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 좀 더 지켜보고. 하지만 계약 기한이. 혜진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였습니다. 평소라면 이해한다고 했을 텐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급할 거 없어. 좋은 기회는 또 있을 거야. 동호는 일부러 무심한 척 했습니다. 혜진이 나간 후 곧바로 경민이 나타났습니다. 골프 약속도 없는데 갑자기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야, 동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경민은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뭐야, 못 오나? 아니지. 근데 2호점 투자 보류한다며. 동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혜진이 바로 경민에게 연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혜진이가 그러던데. 경민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 마침 만났나 봐. 동호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자금이 막히면 큰일이잖아. 혜진이도 실망할 거고. 경민이 과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가 여자친구의 사업을 왜 이렇게 걱정할까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경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동호는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부에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언제까지 보류할 거야? 글쎄, 1달? 2달? 경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기회는 또 있어. 동호야, 너 요새 이상해. 경민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예전 같으면 혜진이 부탁하는 건 다 들어줬는데. 동호는 경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혜진이 부탁을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 썼어? 아니, 그냥 친구 여자친구니까. 경민이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날 밤 동호는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테스트 잘하셨네요. 기계 음성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투자 보류 얘기요. 둘의 반응을 보셨죠? 동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복수를 원하십니까? 복수요. 네. 그럼 계속 모르는 척 하세요. 진짜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호는 장부를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혜진의 동요, 경민의 과도한 반응, 둘 사이의 연락. 사람도 시계처럼 고장나는 부분이 있나 보다. 동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계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한번 망가진 신뢰를 다시 맞출 수 있을까요? 사흘 후 오후 퀸서비스 배달원이 동호회 가게로 노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발신 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동호는 봉투를 받고 배달원이 간 후에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동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이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간판을 보니 구청 별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혜진이 중년 남성과 함께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둘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진과 그 남자가 호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혜진이 웰리스 센터 운영한다며 바쁘다고 했던 시간대였습니다. 동호는 확대경으로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외에도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오인숙 시의원의 남편입니다. 혜진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 주소로 가세요. 메모 아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동호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호에게 보여준 적 없는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인숙,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TV에서 몇 번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동호는 휴대폰을 꺼내 오인숙을 검색해 봤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이었고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메모에서 언급한 남자가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저녁을 함께 먹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빠,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집으로 오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알겠어. 동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의 집에 가니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있었습니다. 동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혜진이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동호는 밥을 먹으며 혜진을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목걸이도 하고 있었습니다. 목걸이 새로 샀어? 아, 네. 웰리스 센터 매출이 좋아서 저한테 선물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웰리스 센터는 요새 손님이 줄었다고 며칠 전에 말했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쁘다. 동호는 모른 척 했습니다. 오빠, 2호점 거는 정말 안 될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시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 기회가 흔하지 않아서요. 혜진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사업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동호는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동호는 노란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혜진과 오인숙의 남편.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장부를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11월 20일 익명 제보 2차 혜진과 오인숙 시의원 남편의 관계 확인 호텔 출입 사진 접수 추가 조사 주소 제공받음 동호는 만년필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는 문제 같았습니다.
왜 익명의 제보자가 이런 정보를 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타겟이 된 걸까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호는 평소보다 일찍 우체국에 갔습니다. 손에는 2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오인숙 시의원 자택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혜진과 오인숙 남편의 호텔 출입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라는 비워뒀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최경민의 아내 주소로 보냈습니다. 세부 여행 사진과 함께 혜진과 경민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캡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추가로 보내준 자료였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배송 접수를 하는 동안 동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동호는 세 번째 봉투를 들고 경민이 다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경비실에 무기명으로 맡겼습니다. 경민의 상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최경민 대리한테 전해주세요. 보내시는 분은요. 익명입니다. 경비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봉투는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 동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누군가 이상한 자료를 여기저기 보내고 있어요. 동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자료? 저랑 경민 오빠 사진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혜진이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경민이도 연락 왔어. 뭐라고 하던데? 회사에도 뭔가 왔다고 하더라. 동호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우편이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혜진의 추리가 맞았습니다. 저녁 무렵 경민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동호야, 이거 봤어. 경민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랑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어. 집에 오지 마. 아내가 많이 화났나 봐. 동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화난 정도가 아니야. 이혼하자고 해. 경민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이혼까지? 사진이 왔거든. 나랑 혜진이 세부에서 찍은 거. 경민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혜진이랑 세부에 갔어. 동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경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짓말을 들켰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동호가 다그쳤습니다. 동호야,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경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말하려고 했는데? 혜진이랑 나랑 좀 그런 사이야. 그런 사이가 뭔데? 사귀고 있어. 경민의 고백이었습니다. 동호는 놀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 그럼 나는 뭐야? 동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경민이 변명했습니다. 2호점 투자도 너희 둘이 짠 거야. 그건 아니야. 진짜 사업이야. 그럼 왜 내 돈이 필요한데? 동호가 따졌습니다. 경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오인숙 시의원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박동호 씨죠? 네, 그런데요. 만나서 얘기하죠.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자료 보낸 게 당신이죠. 동호는 부인했습니다. 무슨 자료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내 아내한테 온 사진 말입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우연의 일치겠네요. 당신 여자친구가 저랑 만나는 사진이 우연히 제 아내한테 갔다는 거죠. 남자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무슨, 동우가 연기했습니다. 모른다는 거네요. 그럼 직접 보여드려야겠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장부를 폈습니다. 11월 21일 1차 반격 실행. 우편 발송 완료. 경민 자백 유도 성공. 오인숙 남편 접촉 시작. 휴대폰으로 음성 메모를 남겼습니다. 도미노가 넘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까지 가야 한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창문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이틀 후 밤 10시 동우의 휴대폰에 경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우야, 나 지금 병원이야. 경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병원에? 오인숙 남편한테 맞았어. 동우는 휴대폰을 꽉 잡았습니다. 어디서? 혜진이 집 앞에서. 나 혼자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경민이 헐떡거렸습니다. 많이 다쳤어. 갈비뼈 금 갔어. 얼굴도 부었고. 동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경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동우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인숙 남편이 미쳤어. 갑자기 나타나서 주먹부터 날리더라. 경민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혜진이는 어디 있어? 중환자실에 있어. 뭐라고? 동우가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혜진이한테도 손을 댔어. 화분으로 머리를 때렸거든. 경민의 설명이었습니다. 동우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뇌진탕이 있고요. 시신경에도 손상이 있어 보입니다. 간호사의 설명에 동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신경이요. 네, 정확한 건 더 검사해 봐야 하지만 시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인숙의 남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 진술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경민이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혜진이 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때렸어요. 이유도 안 물어보고. 가해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 아내를 농락했다고, 가정을 파탄냈다고 소리 질렀어요. 경민의 진술이었습니다. 동우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신가요? 최경민 씨는 친구고 유혜진 씨는 연인입니다. 동우가 대답했습니다. 가해자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오니 혜진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동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혜진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아파.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동우가 위로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동우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우는 혜진의 휴대폰을 정리하던 중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보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피보험자 P, DH, 보험금 수익자 Y, HJ, P, DH는 자신의 이름이었고 Y,
HJ는 혜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거액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호는 그제야 며칠 전 받았던 보험회사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건강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혜진이 거액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동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호점 투자, 경민과의 불륜, 그리고 보험 설계.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동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11월 23일, 오인숙 남편 폭행 사건 발생, 경민 상해, 혜진 중상, 보험 설계 발견, 사망보험, 수익자 혜진, 휴대폰으로 음성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정도 보증기간이 있더라. 사랑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동호는 장부를 덮고 혜진의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혜진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후, 동호는 익명의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초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남자였습니다. 박동호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제보자신가요? 아니요, 제 아내입니다. 남자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산소 공급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였지만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에 누운 여성이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기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연락한 사람이군요. 동호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이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왜 나를 도와준 거죠? 유혜진이 제 엄마거든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엄마라고요? 네, 친엄마입니다. 동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제 이름은 유소영입니다. 혜진이 저를 낳고 버렸어요. 소영이 천천히 타이핑하며 설명했습니다. 언제 일입니까? 제가 3살 때요. 새 남자를 만나면서 저를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동호는 소영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시설에서 자랐어요. 성인이 되어 혜진을 찾았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관계를 알았죠? 제 남편이 사립탐정이에요. 소영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엄마를 찾고 싶어 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혜진 씨가 여러 남자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성에게 접근해서 보험을 설계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소영이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3번째예요. 동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번째라니. 첫 번째는 5년 전 부산에서 사업하던 분이었어요. 사망보험 받고 얼마 후 사고로 돌아가셨죠. 남편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대구에서 만난 분이고요. 역시 보험 설계 후 의문의 교통사고였습니다. 동호는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신문 기사와 보험 지급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 사고로 처리됐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럼 당신은 왜 나를? 동호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멈추고 싶었어요. 소영의 타이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왜?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소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엄마니까요. 미워도 엄마예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서류 뭉치를 동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혜진 씨가 설계한 보험 설계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경민 씨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도 있어요. 동호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자신의 사망 시 혜진이 받게 될 보험금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동호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소영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근육 위축증이에요.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소영의 남편이 대신 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잃기 전에 엄마를 멈추고 싶었어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타이핑했습니다. 동호는 집에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장부에 기록하고 음성 메모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말해주는구나. 동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말입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 동호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망보험 기망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경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은 시력 손상으로 인해 별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 최경민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동호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속이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동호는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수첩과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증인이 가져온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기록하던 장부입니다. 시계 수리 기록뿐만 아니라 일상의 대화도 적어뒀습니다. 동호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특별히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습관이었습니다. 기계든 사람이든 헐거워지면 증거가 먼저 남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호는 장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11월 18일 피고 최경민이 2호점 투자 보류에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막판에 자금이 막히면 큰일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 사업을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었죠. 동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1월 20일에는 유해진이 거짓말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세미나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세부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익명의 제보자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동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검사가 허가하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경민과 혜진이 투자금에 대해 조급해하는 대화였습니다. 이 녹음은 언제 한 것입니까? 11월 18일 저녁입니다. 식탁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피고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익명 제보를 받은 11월 16일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피고들이 증인을 속이려 했다는 것도 추측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변호인이 따졌습니다. 동호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유해진이 설계한 사망보험 계약서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보험자는 저이고 수익자는 유해진입니다. 제가 사망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을 언제 가입하셨습니까? 저는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 모르게 가입된 것입니다.
동우는 보험회사 통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걸어온 전화입니다. 저는 건강보험인 줄 알고 동의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속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진과 최경민은 2호점 투자금을 핑계로 제게 접근했습니다. 실제로는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동우는 소영이 제공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유해진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검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한 건씩 동일한 패턴의 보험 사기 정황이 확인됩니다. 재판장이 경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경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보험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조했습니까? 제가 빚이 많았습니다. 혜진이 성공하면 저도 돈을 나눠받기로 했었습니다. 경민의 자백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최경민은 피해자 기망 사망보험 미수공모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유해진은 주범으로서 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나 상해로 인한 시력 손상을 참작하여 별도 재판에서 다루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동우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동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우는 소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재판 결과 들으셨죠? 소영이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법이 가르쳐 주겠죠? 소영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동우는 가게로 돌아와 망가진 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메인 스프링이 끊어진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새 스프링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끊어진 스프링을 제거했습니다. 금속이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 스프링을 넣고 천천히 감아 올렸습니다.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세게 감으면 또다시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끊어졌으면 갈아야지. 동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감아 쓰다간 더 크게 터진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동우는 시계를 귀에 대고 들어봤습니다.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다시 정직하게 시간을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약수시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순대국 가게, 야채 가게들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장부를 펼치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재판 종료. 경민 8년 실형. 혜진 별도 재판 예정. 모든 진실 밝혀짐. 새로운 시작. 휴대폰을 꺼내 음성 메모를 남겼습니다.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을 말해준다. 거짓말도 진실도. 동우는 장부를 덮고 수리한 시계를 시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내일 주인이 찾으러 올 것이었습니다. 고장났던 시계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동우의 삶도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지자 동우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고장난 시계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우는 그 시계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칠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고치는 남자. 그것이 박동호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고칠 수 없지만 적어도 시계의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동우는 마지막으로 벽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정각이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시간만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